등 전국이 16도에서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각경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회 공백 사태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6일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면서 여야 간 협상이 사실상 올스톱된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서로 가져와야 한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해서 시급한 현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가 먼저라면서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야의 실랑이송에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는 건데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불법 증여와 이른바 관사테크 등 제기된 의혹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마저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방선거를 마친 여야는 저마다 쇄신과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말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잠시 후 뉴스에서는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권 움직임을 비롯한 주요 뉴스 살펴보고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조미수 통상조약 체결 140주년을 맞아 공개된 우리나라 최초 태극기 도안에 얽힌 역사 속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여야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을 토론해보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싸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현충일 추념사에서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 여야 지도부,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이 추념식이 거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보훈정책 강화를 강조를 했는데요. 이 남은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 체계를 마련해서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네. 이 맥락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자유와 번영을 이룩한 나라의 국민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을 정성껏 예우해왔다. 이 표현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추념식에서는 지난 4월에 제주 해상서 헬기 사고로 순직한 해경 항공대원 유족 등의 이 국가유공자 5명에게 유공자 증서를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현충일 추념식에 김건희 여사도 참석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좀 온 매무새를 이렇게 다잡아 준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서 이제 언론에 이제 많이 보도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 이후에 서울 강동구의 중앙보훈병원 방문도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함께해서
국가유공자들을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직원들에게 치료뿐 아니라 재활과 요양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이 보건의료의 핵심이 이 중앙보건병원이다. 이걸 강조를 했고 유공자 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대통령이 이제 이 당부를 했는데 그 자리에 이제 같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오늘 나온 소식 중에 용산청사 2층에 주 집무실이 오는 19일쯤 완공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5층 임시 집무실은 이 김건희 여사도 쓸 수 있는 다용도 접견실로 전환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보도가 같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 다용도 접견실이 되면 필요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외빈을 여기서 접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전용 집무실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공개적인 행보, 공식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뭐 언론은 계속 이제 그 방향으로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계속 이제 공식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논란이 있는 것보다는 아예 이제 예를 들면 부속실을 따로 두지는 않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어떤 공무 수행을 위한 이제 직원 배치나 이런 것들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거든요. 네. 아무래도 집무실에서 이제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공적인 영역에 사적인 어떤 맥락이 이제 들어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아예 이제 공식적인 어떤 부분들은 보장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대선 이전에 이제 선거 기간 동안 했던 얘기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모로 아마 좀 여러모로 이제 좀 구설에 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첫 추념식에서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 추념사에서 여기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투쟁한 순국 선현들과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 영령들 그리고 목숨을 바쳐 국민의 생명을 지킨 분들이 함께 잠들어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공산 세력의 침략 이 대목은 언론의 분석에 의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정부 때도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이제 없던 이제 단어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산 세력이라고 하는 표현은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서. 그렇죠. 이게 고전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현충일 추념식에서 주로 이제 북한에 대한 메시지나 이런 것들 강조를 하는데 네. 전통적인 맥락에서 공산 세력 하면은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다 포함하는 이제 맥락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러한 이례적인 표현이 나왔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핵 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면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가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 8발을 이제 5일날 발사한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야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강조를 하고 나섰는데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떤 도발에도 단호한 대응을 한다. 여기에 더불어서 미래 세대도 조국을 위한 영웅들의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도 최고 수준으로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현충일 메시지를 이제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엄중히 대처하되 대화와 협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공상추정법을 이제 통과를 하도록 해서 국가가 공무상재해의 입증 책임을 지도록 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독립유공자, 국고예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에 더 힘을 쓰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어제 35분 사이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 한미일 당국도 8발을 발사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말씀하신 대로 8발을 한꺼번에 이제 발사한 거는 사실상 처음인 건데요. 네. 아무래도 남한의 여러 목표를 동시 타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애초에 이 좀 탐지되거나 또는 요격되거나 할지라도 다른 미사일들이 발사가 같이 되기 때문에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이 이제 다각적으로 이제 반영된 그런 발사로 보이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발사 직후에 NSC 상임위 결과를 보고를 받았고 한미 미사일 방어 훈련을 포함한 한미 확장 억제력과 연합 방위 태세를 지속해서 강화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군 당국도 미사일 발사에게는 강력히 규탄을 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북한의 단거리 탄도일 8발 도발에 비례한 대응을 한미 당국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대지 미사일을 8발을 공동으로 대응 사격을 한 건데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즉각적으로 이 도발 원점하고 지휘 지원 세력에 대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다라고 자평을 했는데 네. 미군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동해로 발사한 미사일이 각각 7발과 1발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또 공개를 해서 이것도 여러모로 이제 이 해석을 좀 낳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미국의 대북 제재도 강화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대북 관계와 관련돼서는 여러모로 이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군사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하는 이제 이런 문제로 연결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북한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북한은 지금 단거리 미사일 관련 보도는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에 이전에 이제 발사한 ICBM을 포함한 이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이 이 지난달 30일에 여기에 대해서 규탄 성명을 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도 인정한 적 없다 이런 반응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의 경우에도 지난달 26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을 했고 이게 또 이 부결이 되면서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을 묻는 듯한 이러한 구도가 또 잡히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 이제 이른바 한미일대 북중로 구도 이런 것들이 동아시아에서는 상당히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같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그동안에도 많이 나왔는데 풍계리에서 핵실험 징후가 포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제원자력기구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현지 시간 5일에 관련 언급을 했는데요.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가 관찰이 됐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에 덧붙여 별관이 지어지고 있었는데 네. 여기에 지붕까지 올려가지고 외견상 건설은 완료된 상태이다. 그리고 영변 경수로 주변의 건물 1개 동 완공된 데 더해서 인접 구역에 건물 2동이 착공이 됐다. 라고 밝혔는데 결국 이게 우라늄 농축 시설에 이제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탄두 제조의 맥락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거의 연장선에서 풍계리 핵실험장도 재가동 징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언론이 계속 얘기하는 이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하나의 징후로 볼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네요. 좀 그런가 하면 국회가 그동안에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고 이해람 중사 성폭력 사건과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이 어제 공식 출범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본격 수사 착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해 5월 21일 이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81일 만입니다. 그래서 특검팀은 업무 시작하자마자 국방부 국가인권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건 초동수사 기록 등의 관련 자료 5만여 쪽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요. 이 자료 검토 마치면 이제 관련자를 소환해가지고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착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이 미근동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네. 현판식을 열어서 특검 출범 공식화하고 수사 방향 등을 밝히는 자리도 갖겠다라고 합니다. 고인이 숨진 지 1년여 만에 특검이 출범한 건데 군 은폐 의혹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핵심이겠죠. 이번에 이제 특검의 성패는 이게 부실한 초동수사에 연루됐는데 그 군사경찰 또 군검찰 관계자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소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린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남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신고를 했음에도 이제 초동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여러모로 여러 각도에서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본다라는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성과가 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차 가해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도 과제인데요. 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뒤에 피해자가 부대를 옮기게 됐는데 그 부대에서도 질책성 지도, 가혹행위 이런 거를 겪다가 이제 목숨을 끊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또 이 과정에 연루된 걸로 의혹을 받았던 부대 관계자들도 기소가 안 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그동안 자신에게 제기됐던 성비위 의혹과 관련해서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냈어요.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요. 주장이 아닌 객관적 증거와 정황 증거로 거짓과 허위로부터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이다. 어떤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신고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이제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된 징계안에 기재된 강제추행, 성희롱, 그리고 뭐 1월 병가 요청 묵살과 부당 면직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이 페이스북 글에서 밝힌 건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다. 20여 년 정치 여정을 함께 해온 그런 사이인데 당혹스럽고 충격이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뭐 전반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그게 억울했지만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닭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논란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피해자 측도 즉각 방법에 나섰죠. 피해자 측 고소 대리인이 입장문을 따로 냈는데요. 사건 발생 후 피해자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가 행한 2차 가해에 대해서 고통을 혼자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제 좀 규탄을 했고요. 피해자는 법에 호소해서 어려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사 재판 결과를 좀 기다려달라. 증거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마찬가지로 또 강조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현충일을 맞아 집에 태극기를 개영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얼마 전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140주년을 맞아 가장 오래된 태극기 도안이 공개됐습니다. 이는 박영효가 최초로 만든 것으로 알려진 태극기보다 4개월이나 앞선 도안으로 추정되어서 지금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전 국사편찬위원장이자 이 도안을 발견하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이태진 명예교수 연결해서 최초의 태극기 도안이 탄생하게 된 상황과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최초의 태극기 도안 어디서 어떻게 발견하게 되신 겁니까? 제가 벌써 5년이 다 돼가는데요. 네. 2017년 12월에 그 미국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에 국제 학술회의가 있어서 갔더랬습니다. 네. 그리고 학술회의 마치고 그 워싱턴 DC에 있는 의회 도서관에 그 슈펠트 문서를 좀 보기 위해서 갔다가 그때 목적은 다른 거였어요. 네. 이 조미 통상조약 체결 때 청나라가 어떻게 개입했나 하는 걸 보러 갔는데 자료 찾아서 갔는데 뜻밖의 엽서 크기에 그 우리 태극기 도안이 나와서 너무 놀랐어요. 지금 우연히 발견하시게 된 거네요, 그러면? 예, 전혀 예상하지 않고 갔다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좀 흥분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알려졌던 박영효 태극기보다 먼저 만들어진 건지 어떻게 탁 보고 하셨어요? 이 슈펠트 문서 속에 예. 이 태극기 도안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때 것이라는 건 확실하거든요. 네. 그게 1882년 5월이고요. 예. 박영효가 그 일본에 수신사로 갈 때 그렸다고 하는 거는 넉 달 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연구자들에 의해서 조미수호 통상조약 때 태극기 도안이 있다는 건 밝혀졌는데 그 책에 그 해양 국가의 국기라는 책 속에 있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거기에 들어간 그 원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최초가 확실하지요. 네. 그동안에는 당시에 수호통상조약 맺었을 때 태극기 도안이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태극기 도안 자체가 확인되지는 않았던 거였다는 말씀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실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앞서는 거였다.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일본 수신사로 파견된 박영효가 선상에서 처음 태극기를 걸었다. 이런 학설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예. 뭐 그건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요. 예. 그 박영효가 그 수신사로 다녀온 기록이 사화 기략이라는 책인데, 네. 그 원래 국기를 하나 들고 갔습니다. 그 태극 8객이란 건데, 네. 그 일본 가는 배 선상에서 영국 공사 안내로 만국 국기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한다는 그 선장한테 그 가져간 걸 보였습니다.
근데 태극 8객인데 이거는 뭐냐면 군죽입니다. 네. 그 선장 말이 이건 너무 복잡하다. 좀 단순한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고베에 내려가지고 숙소에 그 태극 4개 길을 그려서 걸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박용료가 멋대로 한 게 아니고 네네. 조정이 떠나기 전에 그 조정에서 두 가지 이미 국기가 만들어진 사실을 알고서 그 현장에서 급히 자기가 그렸습니다. 그러나 부정확했지만은 태극 4개기가 였던 거는 맞습니다. 예. 그럼 그동안에 그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알려졌던 거네요. 그 좀 우리 태극기에 대해서 속설이 좀 난무했습니다. 예. 그럼 박용효는 사실 친일파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친일파가 만든 태극기가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또 예. 지적이 일기도 했었잖아요. 그 정확히 얘기하면 1910년 8월 29일에 일본이 한국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하기 전까지는 네. 박용효는 엄밀하게 말하면 친일파라기보다도 일본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국 병합 이후에 일본 천황이 내린 은사금이라는 거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일을 면할 수가 없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앞선 태극기 도안을 확인하신 거잖아요. 네. 그 도안은 누가 그러면 그린 겁니까? 박용효다, 또 이영준이다 이런 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여러 설 중에 고종이 직접 도안을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조정의 관리라도 개인이 국가의 상징인 국기를 그릴 수는 없잖아요. 예. 당시에 정부가 군주의 허락 아래 만든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 규명이 좀 초보적인 단계에서 관계된 사람을 거명을 해서 이 사람이 도안했다, 저 사람이 도안했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론 보도도 그렇고요. 역관 이응준이 태극기 도안을 그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겁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슈펠트 미국 대표하고 청국이 중간에 섰는데 우리 한국어하고 영어로 직접 통역이 안 됐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리홍장의 그 신하인, 그 부하인 마건충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워가지고 영어 불어에 아주 능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중국어, 영어 3중 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말과 중국어 통역의 총책이 이응준이었습니다. 당시에 기록 보면은 역관 한 5명이 동원됐는데 그 중에 제일 수석 통역이 이응준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응준은 그 통역관으로서 미국 대표들하고 직접 자주 접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정에서 받아간 태극기 도안을 건네준 사람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역관이 국기를 도안을 해서 내놓겠어요. 그러면은 애초에 태극기를 누가 도안했느냐 이것도 궁금증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정에서 아무래도 했을 텐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있냐면은 그 고종 황제 실록은 1926년에 순종 황제가 돌아가신 뒤에 두 황제의 그 실록을 일본 사람들이 편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는 자세한데 그 외 나라 특히 미국과의 관계는 중요한데
거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조약문만 내놨어요. 예. 그래서 이 국기 문제도 혼란에 빠져 있었는데 혼동이 많았는데요. 네. 이게 차근차근 복원을 해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네. 데고 아마 그 과정에서 조정해서 누가 그렸든 간에 내놓고 이걸로 하자 제안을 해서 다 합의를 본 거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정 차원에서 당시 이제 조정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예. 만든 거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고종이 직접 창안했다는 설이 좀 상당히 유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알겠습니다. 미국 선교사들 또 여기 서울에 와 있던 분들이 고종을 인터뷰한 기록 보면은 예. 고종이 조선에서 제1 지식인이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역사에 또 굉장히 밝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단정은 못하지만 네. 오히려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예. 태극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예. 태극기의 의미가 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이태진 명예교수였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사인데요. 늘 함께하시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이거 질문 드리면은 또 이렇게 시각이 좀 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6일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총평부터 간단히 좀 듣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너무나 많은 분석과 네. 평가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보탤 얘기는 별로 없는데요. 네. 제가 충격으로 생각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역시 호남 지역의 투표율입니다. 광주 네. 지역 투표율 37.7. 특히 뭐 광주는 뭐 최저죠. 네. 역대 이렇게 낮은 투표율이 광주가 기록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투표율이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총체적으로 광역지자체장이랄지 기초랄지 뭐 이런 것은 사실은 뭐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경기 지역은 뭐 하나의 드라마였기 때문에 그건 뭐 말씀은 누구나 다 하는 얘기고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26개인데 민주당이 63개 가져갔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을 예로 들면 25개 자치구 중에 8개 가져갔고요. 예상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은 뭐 참패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 앞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텐데요.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 여야가 이제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할 거냐 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하나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민심은요. 오만방자하고 건방을 무지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불신을 받으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거나 불신을 받으면 바로 보따리를 싸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심은 뭐 선거 결과가 좋다고 그래서 참 좋다. 한순간이죠. 2018년을 생각해 보면 2018년은 상상할 수 없었던 압승이기 때문에 2018년은 뭐 특수한 상황이었고요. 네. 그 싱가포르 선언이라는 전대미문의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다 도와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잊어버리고 이제 사실 이 기록 위에서 여야가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겸허하고 말로만 겸허하고 뭐 겸손 따라봐야 의미가 없고요. 민심은 냉정합니다. 냉정하게 쳐다봅니다.
민주당이 냉정하게 잘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랑 다름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되게 겸손하게 표현해야 이게 국민들에게. 근데 실은 저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 선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선거는 누가 잘해서 뽑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자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회초리를 드는 게 선거의 본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국힘이 잘해서 대통령 선거에 이겼다거나 또는 국힘이 잘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다거나 이것보다도 저는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평가가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 굉장히 붙어 있는 시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계속해서 그 평가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딱 세 가지예요. 첫째 조국 사태 때 국민들 기만한 거. 네. 두 번째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범죄 피의 사실 피의 혐의를 많이 받고 있는 네. 그런 사람을 왜 대통령 후보로 뽑았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검사들을 악마로 보고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한 민주당의 생각이 무엇인지 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평균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뭐 그게 당연하다고 5년 내내 떠들었지만 네. 상식을 가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니들 제정신 아니다. 혼 좀 나가야겠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힘 압승의 결과로 나타났는데 다만 그래도 조금은 여지가 생겼던 것은 뭐냐면 민주당이 조금은 숨통이 있었던 것은 대통령 선거는 0.7% 차. 그다음에 이번 지방선거는 경기도를 살려줬다는 거. 네. 그다음에 서울의 구청장 8개라든지 뭐 이게 일부 구청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을 살려줬다는 거 민주당에.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조그마한 숨통을 틔워줬지만 큰 틀에서 보면 뭐 대선도 0.7% 차지만 대선 전후에 여론조사 해보면 다 몇 프로 이상씩 차이 났었거든요 보면. 네. 이게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저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의 기류 속에서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이번에도 극적인 어떤 반전이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것에 대한 본질적인 반성이 있지 않으면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도 물론 이제 시간이 길게 남아있긴 하지만 네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편치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일반적인 예상까지도 겸해 봅니다. 네. 이게 제가 그 지방선거 총평을 좀 부탁드렸던 이유가요. 뭔가 원인을 알아야 그 이후에 지방선거 이후에 당을 어떻게 수습해 아니 그 나갈지. 원인을 제가 누차 네. 세 가지를 요약해서 네.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 얘기는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건 김경진 네 혼자 얘기고 네 혼자 생각이고 계속해서 그럴 거야 아마. 아니면 이건 신경민 의원님한테 여쭤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좀 이따 다시 넘어가십시오.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 국민의힘 얘기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선거 압승으로 이겼다 이렇게 결과 나오자마자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원회 꾸리겠다. 그리고 최재형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최재형 위원장은 공천개혁 문제를 언급을 했어요. 근데 국민의힘 지금 권성도 원내대표는 혁신이 출범은 성급했던 측면이 있다. 이런 좀 이준석 대표하고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내 높은 분들 두 분이 미스매치 발언을 하니까 제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모르겠다. 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 주십시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지. 아니 일단 뭘 혁신한다고 보면 항상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다 네. 뭔지 몰라도 잘하는 것 같아서 박수 치잖아요. 민주당도 무슨 검찰 개혁한다고 5년 내내 했다가 결국은 꼬꾸라졌잖아요 보면. 네. 아니 근데 실제로 공천 개혁이나 뭐 선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긴 해요. 네. 선거 때 가령 뭐 여론조사만 해도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시점에 여론조사를 하는데 의뢰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몇 %씩 팍팍 바뀌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정당이 여론조사 수치를 반영해서 또 저거를 뭐 공천자를 결정하는 비율을 삼기도 하잖아요 보면. 네. 그러니까 실제 구체 디테일로 들어가면 개혁해야 될 점들이 분명히 있는 건 맞아요. 맞고 반드시 이게 공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뭐 국공무원 시험보다도 못한 게 지금 이 정무직 선출 정무직 공천 과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되고 당내 실력자의 어떻게 보면 힘의 뭐랄까 발휘에 따라서 이게 공천이 좌지우지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정무직에 대한 공천 시스템의 문제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들이 있고 네네. 어느 정도 타당한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공천 개혁은 필요한데 다만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의 광범위한 지지와 함께 하는 게 있지 않으면 이게 쉽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사실은 대표가 원내대표하고 상의가 좀 덜 됐던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개혁의 당위성 필요성은 맞는데 원내대표하고 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대한 하여튼 두 분 얘기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요. 정당이라는 게 보면 항상 옳은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조직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그리고 공천이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공천 시스템을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는 입 달린 사람은 다 하는 정당 안의 슬로건이에요. 아니 21대 선거를 할 때 이해찬 대표가 공천 시스템 개혁한다고 그리고 시스템에 의한 공천하겠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떠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수긍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지방선거 직후에 아무하고도 상의를 안 하고 혁신 어쩌고 저쩌고 지금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한 거 아니겠어요? 네. 다들 의심의 눈초리로 보죠.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누구와 하겠다는 것인지 뭐 이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마 뭐 훨씬 더 시끄러울 겁니다. 제가 21대 그 민주당의 총선 공천을 보고 시스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좀 회의적인 시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성비 의혹과 관련해서 당 윤리위원회 회부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윤리위원회 회의를 24일날 지금 연다고 날짜를 또 더 당겼어요. 당겼고 이준석 대표가 임기가 내년 6월까지잖아요. 근데 공천 시스템을 만든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좀 불편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혹시 이렇게 돼버리면 뭐 그동안의 대선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선 후보하고 사실 당대표하고 계속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에 그 만약에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전당대회 다시 열어서 당대표 다시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김경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힘의 핵심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일체의 전망을 할 능력이 없고 네. 어떻게 된지 몰라요. 모르겠고. 근데 징계위원회는 모르겠어요. 저게 글쎄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고 경찰 수사 결과도 안 나왔고 이러는데 뭐가 확정을 전제로 해서 징계를 논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사실관계 확인이 징계위원회에서 무슨 이게 뭐가 이미 확정이 돼 있다 이런 모르겠는데 네.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저는 그렇게 무슨 징계가 쉬운 문제는 아니고 그건 호사가들의 얘기 아닌가 싶어요 보면. 두고 봐야죠 뭐. 신경민 의원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그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지방선거 기간 중이라 많이 가려졌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장가에 5월 달 그러니까 6월 1일 지방선거 전에 돌아다니는 얘기는 지방선거와 관계없이 이준석 대표가 아마 이 징계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를 거다라는 루머가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이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가겠어요. 그래서 그 루머는 저는 맞지 않을 거다라고 그랬는데 끝나자마자 이렇게 바로 징계 날짜를 잡는 거 보고 또 갑자기 또 뭐 우크라이나를 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있기는 있는가 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뭐 확실치는 않지만. 네네. 그래서 이게 뭔가가 지금 내부적으로 하는데 제가 짐작컨대 뭔가 끓고 있다 그러면은 윤핵관들이 이준석 대표의 대선 기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돌출 행동, 가출, 두 차례에 걸친 가출에 대해서 아직도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고 이준석 대표를 매우 싫어하는구나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서 정당 대표가 여당 대표가 우크라이나 직접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자기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쪽에서는 사실 불편하게 생각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워낙 가겠다는 입장이 강경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한 것처럼 지금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경진 의원님. 들을 말씀이 없네요.
네? 드릴 말씀이 없다고요. 아니 그래도 지금 당에서 듣는 얘기라든가 또 옆에서 지금 저 듣는 얘기 없어요. 차라리 신경민 의원님한테 비판의 목소리를 듣는 게 나으실 것 같은데요. 너무 그 당내 비판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몸을 사리는 게 맞습니다. 김경진 의원이 아마 뭔가 좀 이 내부 사정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안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이건 외교적으로요. 이런 미묘한 때 한 정당의 대표가 이렇게 그 한복판에 뛰어드는 예는 드뭅니다. 뭐 없는 건 아니지만 네네. 드물고요. 미국 사람들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해요. 민주공화당이 막 그 어떤 이 남북한 간의 현안이나 뭐 한일 간의 현안을 놓고 싸우다가 한국을 방문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앞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고 민주당적인 시각을 얘기하면 공화당 의원이 정치는 국경에서 멈춥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네네. 유명한 미국의 말하자면 정치적 잠언이에요. 그래가지고 politics stops at coastline 그러면서 정치는 이 바다를 건너가면은 이 스톱하게 돼 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 앞에서 민주공화당의 싸움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매우 어려운 세계적 이슈거든요. 네. 이 이슈에 대해서 더군다나 아시아의 더군다나 분단된 나라의 여당 대표가 덜커덕 이렇게 간다는 것은 좀 외교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은 해주셨지만 하여튼 전례가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사실 좀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과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두고 이제 해석을 두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일단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선거에서 패한 정당이 좀 시끄럽기도 하고 문제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패인을 두고 분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지도부 차원에서는 혁신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여기도 또 했습니다. 혁신이 나오죠. 네네. 이런 원래, 혁신형 비대위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근데 뭐 거창하게 나오고 어차피 일기 비대위가 참패를 하면은 물러나게 돼 있는 건 뭐 예정된 사실이었고 뭐 이렇게 다들 짐작을 하고 있었고요. 네. 이제 2기 비대위가 나와야 되는데 2기 비대위는 또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들 나올 걸로 아는데 문제는 2기 비대위는 결국은 진 쪽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당내 갈등을 담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게 비대위 구성 자체가 쉽지 않을 거고요. 앞에다가 뭐 혁신, 개혁, 참신 뭐 별 얘기를 다 붙여놔도 이건 구성하기가 쉽지 않고 비대위원장 구하기가 일단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뭐 어차피 구성해 봐야 이게 8월 하순쯤으로 지금 예정이 된 물론 이제 이 혁신형 비대위가 구성이 돼서 정하겠지만은 8월 하여튼 초, 중, 후반 셋 중에 하나의 날짜를 택일해 가지고 전당대회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길어야 2달 반 정도의 관리형 비대위가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이제 전당대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전당대회 룰을 고칠 거냐 말 거냐. 누구한테 유리한 룰을 뭐 도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혁신까지는 근처에도 못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근데 사실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선 승리하기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비대위 체제를 계속 유지해 오기도 하고 또 선거에서 패배하고 또 김종인 비대위 들어서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 다 겪으셨으니까 지금 민주당이 선거 패배 이후에 혁신형 비대위를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남일 같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올해 대선 이전에 이미 징조는 충만했죠. 작년 5월 달인가요?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서울이 그때도 한 18% 차이 났나요? 한 20% 가까이 차이 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4.7 보궐선거. 네, 부산도 그때 뭐 한 20몇 프로 차이 났었잖아요. 그때 이미 민심이 한번 폭발을 했었던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사실 이준석 대표 선출되는 과정도 국민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네. 30대 당대표를 감히 선출한다.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그쵸, 이 권력 또는 선거는 심판에 의한 선거이기 때문에 네. 권력을 가진 집단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상식적이냐 비상식적이냐 이 게임인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비상식적인 거 조국 사태 그다음에 이재명을 후보로 뽑은 거 그다음에 검수완박 내지는 검찰의 악마화 이 비상식적인 거 세 개를 사실은 당의 지도부도 문제지만 당의 권리당원이나 핵심 당원들도 똑같은 착각과 착오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럼 문제는 지금 전당대회를 관리할 이 비대위가 혁신이냐 관리냐 이것 떠나서 거기서도 일부 이 핵심 당원들의 생각을 깨줘야 되고 문제는 그 다음에 들어오는 당의 지도부도 핵심 당원들의 그 생각을 깨줘야 되는데 네. 과연 누가 깰 수 있을까? 그것도 당의 핵심인 당원들의 생각을. 저는 그래서 뭐 혁신 비대위니 관리 비대위니 별 의미 없다고 보고요. 네. 다음에 들어오는 지도부도 그렇게 용기 있는 지도부가 들어오기가 쉬운 구도는 아니어서 네. 아마 그렇게 구성되는 당대표나 이분들도 민주당을 혁신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어떤 심리적 정서적 구조가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민주당이 잘 되길 빕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뒤에다 그렇게 붙이셔서 네. 그 민주당 사정을 신경민 의원께서 잘 아실 테니까요.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여러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있고요. 정세균 전 국회의장, 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김부겸 전 총리, 원혜영 전 의원 누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아마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되는 게 이른바 이재명 책임론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사실 이후에 당을 수습하는 것 전당대회에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는가 문제하고 관련돼 그렇죠. 있을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가장 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홍영표 의원은 다시 또 이재명 송영길 책임론을 거론했고요. 이른바 이제 친명계라고 분류된다고 뭐 흔히들 얘기하는데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책임론은 이건 선거 전부터 기획된 것이었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예. 어차피 신 의원님 혹시 답변하기 곤란하실 수 있으니까. 네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저는 이재명 지금 의원이 이게 뭐 당대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네. 민주당 권리당원들께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아니 경기도 법화 문제 지금 수사받고 있는 거 해결됐습니까? 성남 FC 사건 해결됐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사건 뭐 수사 끝났습니까? 저는요 이재명 의원께서 사법당국에 의해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개인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네. 당대표가요 민주당의 당대표가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 뭐 구속영장 청구가 될지 안 될지 뭐 그거는 뭐 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안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당대표가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당대표를 둔다? 저는 이거는 민주당이 특히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대장동 사건 때문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마지막 날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몰표가 쏟아졌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워낙 누적됐던 투표 숫자가 높다 보니까 간신히 지금 그때 이재명 후보가 됐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너무 뒤늦게 정신을 차린 거예요, 보면. 근데 실은 지금 대선 거치고 이러면서 이 이슈가 그냥 수면 밑으로 숨어 들어가면서 다시 지금 뭐 이게 당대표를 누가 한 해 만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민주당의 이 양식 있는 분들의 조금 뭐랄까 좀 냉정한 시각을 제가 촉구드리는 바이고요. 이게 야당이 건전하고 야당의 지도부가 건전해야 여당 입장에서도 국정을 운영하기가 편한 겁니다. 제 얘기 드릴 얘기는 다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네. 쪽에 있는 친한 의원들도 갈라져 있다고 그래요. 이제 내일 이재명 의원이 이제 당선 이후에 처음으로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서 네. 내일 아마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집중이 돼 있죠. 근데 제 짐작에는 위기 극복과 혁신, 당의 혁신을 이유로 이제 출마의 명분을 전당대회 출마의 명분을 내일 얘기하는 순간
기정사실화 쪽으로 갈 겁니다. 지금 이재명계 쪽에 친한 사람들은 물론 갈라져 있지만 네네. 압도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쪽이 많다고 보면은 내일 아마 이재명 이제 의원이 자기 입을 빌어서 위기 극복과 혁신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이건 나가는 걸로 봐야 되고요. 네. 아마 그 야당의 대표를 방탄조끼로 이용한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다시 논란으로 들어가면서 아마 전당대회가 이제 대선 3라운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쉽지 않은 이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고 대선 1라운드 패배했죠. 지금 6일 지방선거까지 대선 2라운드 이렇게 됐죠. 3라운드 8월 말까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앞으로 싸움은 한동훈과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나와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순간 이게 이제 한동훈과 이재명의 싸움. 그 뒤에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있겠지만요. 한동훈과 이재명의 싸움이 되면서 대선 4라운드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요, 제가 약간 반박 드릴 건. 예. 이 의견에도 반박하실 게 아니 일단 경찰에서 다 수사하고 있고요. 네네. 요새 검찰 수사권 별로 많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사건들 지금 경찰에서 하고 있다는 거고, 뭐 법무부 장관이 뭐 일개 각각의 검사들 사건 뭐 이렇게 물론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상황이지만. 이게 법무부 장관이 뭐 얼마나 개입하겠습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됐던 사실관계만 기초로 해서 분석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재명 의원이 기소될 건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예상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신경진 의원님께 지금 후반기 국회 원구성 문제 뭐 법사위원장 법사위 어떻게 할 문제죠. 거냐. 네. 민주당 약속 지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약속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안타깝게도요. 지금 그 시간이 더 넉넉하면 더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이 여의도 인사 코너 마지막 날입니다.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예, 오랫동안 대선도 같이 저희랑 그 선거를 치르고 또 지방선거까지 이렇게 하면서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정치권에 어떤 바람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두 분 재원 한 말씀씩 짧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늦장 오늘 세 번째 얘기하는데요. 민주당 네. 권리당원들 각성 좀 하셔야 돼요. 특히 민주당 권리당원의 대부분이 우리 제가 태어나고 제가 자랐던 호남 출신들이 많은데 네.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냉철하게 내부의 문제를 비판할 수 있어야만 민주당이 성공하고 아마 재기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진 의원님. 당심과 인심이 유리되는 것은 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좋은 사람들이 정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제도도 그렇고요. 많이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좀 비관적인 것이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와 그동안에 함께 쭉 같이 해와 주셨는데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힘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의도 인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김경리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당분간 동풍이 지속적으로 불면서 강원 동해안과